정치 팩토리 2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치 푹 들어가기 전에 1부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2부 정치 푹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원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동훈 변호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교수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할 건 없는데, 제가 중간에 제가 2014년 1심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조금 안타깝지만 2019년에 부산 고법에서 뒤집혔고요. 사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논문 하나가 워낙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네. 이게 어디서 발간을 한 논문이냐면은 그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하고 대한방사선 방어학회에서 원전 주민과 갑선성 암 발생에 관한 과학적 분석, 네. 2015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2015년 논문인데 2014년 판결이 나왔는데 참 말이 안 되네요.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2015년에 제목부터 딱 보이잖아요. 네. 이거는 고법에 제출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물론 그 안에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대충 읽어보진 않았고 좀 많이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사실 좀 이 논문이라는 게 결론을 정해놓고 쓰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결론 정해놓고 썼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하면은 나 열심히 방어를 해야겠지. 네, 태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공론화돼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이런 언론의 문제점과, 그리고 네.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 집단끼리 극악 대 극악으로 부딪히니까 그게 너무 소모가 큰 것 같아. 이런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고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진짜 그냥 건강과 안전 문제로만 포커스 맞춰서 해결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네. 위원장님은요? 저는 이제 박정훈 교수님 인터뷰하면서도 계속 확인이 됐지만, 실제로 한수원이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놓고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면서 그동안 일해오지 않았다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안전을 중심에 놓고 또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제일 기가 막힌 건 작년 6월에 그 지하수 관리 프로그램을 한수원에서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번에 또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10월에 내부 제보를 통해서 확인이 된 그러니까요. 거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 한수원이랑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이 부울경 동남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좀 담보로 계속 나서도 되는가. 네. 이거 고양이 손에 쥐어준 생선을 빨리 뺏어와야 되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고민이 있고, 제일 핵심은 우리나라는 한수원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보고의 의무만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그렇죠. 보고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이걸 이제 처벌할 관련 법조항이 없거든요. 네. 이제부터 정치의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회나 지자체가 좀 중심에 서서 처벌 규정, 원자력 안전을 제대로 좀 강제할 법안 마련에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 이만 정리하고요. 정치 푹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푹. 네, 정치푹 2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의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정말 대형 사건이 하나 터졌죠. 정의당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 이 사건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이 모든 미투 사건이죠. 미투 사건으로 부산 그리고 서울까지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었나요? 일단은 하명 수사 사건이 거의 1년 만에 다시 또 부각이 됐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중앙지검에서 누구냐, 이 실장인데 이름이 이진석 네. 국정상황실장을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총장한테 보고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고 하면은 이 실장이 이진석 그 네. 국정사안실장이 2017년 10월경에 네.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와 경제 관계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지금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죠. 네. 그때 핵심 공약이었던 산업재해 모병원 예비타당수 조사 발표를 좀 늦췄다라는 혐의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 혐의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이런 게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뭐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그렇죠. 사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이슈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아마 이게 곧 있으면 29일이죠. 29일이면 이제 울산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이 일주기가 되는 날이어서 이 사건은 저희가 조금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죠. 하고요. 네. 오늘 이 미투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양희 위원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언론 보도 보면서 제 머릿속으로 번뜩 들었던 생각은 피해 당사자인 장혜영 의원의 좀 상태 네. 괜찮으실까라는 염려의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 이제 들었던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긴 했으나 그러나 정의당의 발빠른 대응이 네.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두 가지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정의당 제가 저번에 저희끼리 카톡방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의당의 대응을 보면서 정의당다운 대응이었다. 왜냐하면은 정의당이라면은 그렇게 대응할 줄 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대응을 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사실은 이런 대응이 맞는 대응이고 네. 정치인의 책임지는 자세이며 성폭력 피해자들을 네.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인 씨는 좀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이게 어쨌든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최종 결과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서울시장도 그런 미투 사건 그리고 부산시장도 미투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잖아요. 네. 이런 보궐선거 앞서서 진짜 그들한테는 최악의 악재로 다가왔다. 그리고 왜냐면 그냥 선거 전에 좀 은은하게 가면서 그냥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크게 부과가 안 되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었겠는데 정의당에서 갑자기 또 미투가 팡 터지면서 네. 의도치 않게 민주당에 대한 화살이 저는 또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네.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 판세가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정의당이 정의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오히려 정의당 입장에서는 전화위복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뭐 빌미란 단어가 조금 맞지는 않긴 하지만 기회가 되지 않을까. 빌미라니 노박 아니야? 왜냐면 어쨌든 정의당이 여태까지 취해온 스탠스 자체가 그다지 국민 친화적이진 않았거든요. 뭐 여성을 그렇죠. 내세워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긴 좋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청년이나 다양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큰 사건 하나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으로 통해서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다시 해체하고 좀 다른 당으로 다시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이 의견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성추행, 성폭력에 아주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도 다 해산하고 재창당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저는 이번 사건들의 핵심은 우리가 시사하는 점은 장혜영 의원의 용기 있는 그렇죠. 대응 그리고 그렇죠. 또 정의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모습 네. 이게 되게 큰 시사점이고 사실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 그리고 혐오가 아주 높은데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치도 뭔가 좀 다른 대응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 정의당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좀 반성하고 제대로 성찰하는 모습이 좀 필요한데 그 바로 성명 발표되는 내용들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시민단체인지 모르겠는데 네. 고발을 했더라고요.
장혜영 의원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바로 그 트윗을 날렸고 네. 고발을 했는데 사실 저는 장혜영 의원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뭐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고 그냥 뭐 고발을 하면은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네. 피해자가 자신이 저 사람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법적인 처벌보다는 그 사람의 사과로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해자가 내가 이걸 형사사건화 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시민단체라는 측면에서 이걸 시민단체가 아니라 보수단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청취자분들이 시민단체라고 하면 이렇게 보통 진보적인 민주시민사회단체라고 아니, 오해하기 꼴보스들. 쉬우니까요. 진짜 너희들 하지 말라고. 너희들 정치적 입장을 알겠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는지도 나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네, 어쨌든 제 말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말 울산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 부산에 강력하게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정치에서는. 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가 사실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나 네. 권력자들의 성폭력에서 그렇죠. 기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성폭력에 대해서 좀 단호한 제도를 취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남녀를 떠나 모든 인간이 존엄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과 제도가 그런 준비들을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논의하고 네. 준비할 수 있는 좀 시간으로 이 보궐선거를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이슈가 너무 오래 끌렸어요. 사실 정치적 이슈가 그렇죠. 가는데 소모되는데 제가 느끼는 그 소모 시간은 최대 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끌렸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이슈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제 여기까지 넘어오고 나니까 안철수라는 이슈가 한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예상에는 서울은 이제 앞으로 1, 2개월 동안 안철수가 입당하냐 하냐 그것도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요? 워낙 아니요. 이제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 그 단일화가. 얘기로는 쭉 가겠죠. 그 얘기로 쭉 가다가 끝날 거예요. 그 얘기로 쭉 가다 끝날 거예요. 제 예상은 그래요. 왜냐면은 바로 이제 서로 뭐 합당을 하거나 그 최근에 뭐 안철수 대표가 뭐 또 김종인 대표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기사도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언론이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가고 선거 보도의 전형적인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주마식으로 네. 서로 대진구도 만들고 그렇죠. 대진표 짜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그렇게 몰아가는데 적어도 우린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이 선거가 선거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저한테 좀 강렬하게 다가왔던 게 1월 15일이었나요? 네네. 서울 광화문에서 그 장애인 분들이 직접 그 창당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분들이 타시설 장애인당 해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이번 보궐선거에 서울, 부산, 울산 모든 곳에 다 후보를 내고 코로나 시대, 이 재난 시대에 시설에 gat혀 있는 이 장애인들의 그렇죠. 생존권, 존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를 핵심 이슈로 삼는 선거를 하겠다라고 창당선언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창당선언 내용에 물론 실제로 창당에는 도달하기 어렵고 그렇죠. 또 선거 국면이 되면 그런 캠페인조차도 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 이런 이슈들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지금 언론에서 경주마식으로 거대 양당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것에 열을 올리는 것에 반해 네. 지워진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정치 패토리가 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주목하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좀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태인 씨는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울산, 부산에는 완전 큰 이슈, 지금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큰 이슈가 되진 않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태인 씨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까?
큰 이슈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분명한 거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그게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은 높지 않은 수치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작용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좋은 기회를 과연 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든 공론화시키고 문제화시켜서 선거 직전에 또 어떻게든 태클을 걸겠죠. 네. 사실 그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정의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 들추어내는 걸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기에는 자기들도 그렇죠. 내부 위험이 있거든요. 네. 지금 처리 안 되는 게 몇 개 있잖아. 네. 네, 그렇죠. 사실 내가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나오는 이슈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처리 안 되는 거 다음 많잖아요. 주에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아니 했다가 명예훼손이야. 하면 안 돼. 네. 나도 살아야지. 그런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카드를 잃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정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해줄 건가가 저는 그렇죠. 가장 큰 사실 정의당 중앙당에서는 저는 사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요 장애인 의원 문제를 떠나서 이거를 이슈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 사건의 이 선거의 본질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됐다라는 게 제 원래 원론이기는 했어요. 근데 뭐 정치적 판단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그거는 뭐 우리가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뭐 비난하기는 어려우니까. 맞아. 근데 하지만 이 사건의 이 그 본질이 어디에서 발생을 했냐는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새기고. 네. 그러면 조금만 울산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저희가 울산 남구청장 재보궐 선거도 있는데 이제 좀 저는 길 지나다니면서 선거 분위기가 하나도 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분위기가 안 나고 있는데 후보군들도 명확하게 나오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 역시 아직 안타까운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양당 후보 대진표가 아직 안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네. 사실 군소정당 후보들은 처절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진보당의 김진석 후보 새벽에 공업탑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인사하고 계시는 거 보이더라고요. 안타깝네. 그러니까 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들리고 또 그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도 보도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선거를 특히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남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핵심 이슈로 코로나 위기로 정말 큰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들 네. 남구에 계시는 분들에게 남구 행정이 어떻게 이분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것인지를 핵심 이슈로 선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언론에 기회만 되면 열심히 얘기하시던데 너무 이런 게 이제 도달되지가 쟁점으로 안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울산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 대해서는 결코 그 뭔가 부각시키거나 그렇죠. 뭔가 이슈를 다루거나 이런 건 없어요. 얘기가 전혀 안 너무 나와요. 조용해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울산이 어떻게 보면은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치면 거의 강남과 비슷한 도시인데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이네요. 네. 아직 세팅이 안 됐겠죠. 그렇죠. 뭔가 이게 지역 언론의 네. 너무나 좀 큰 한계점이고 또 지역 언론이 너무 자기 지역을 신경 안 쓰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부산은 넘어갑시다. 네, 뭐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투 사건으로 좀 발발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인데 이게 저희가 맨 처음에 예상했을 때보다는 지금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 네. 나도 지금 반성을 하고 있어. 왜냐면 내가 그때 말했잖아. 거의 국민이 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나 박현수 나오면 무조건 된다고. 근데 이게 너무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 쪽으로 다시 흘러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좀 이태인 씨 정치 해설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정말 민주당 측, 정부 여당 측에서 진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게 어쨌든 첫 번째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한 가덕도 신공항까지부터 해서 네. 그리고 그냥 지역 현안에 맞게 어떻게 정책을 펼쳤을 때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공약이 좀 명확하게 나와서 저는 좀 마음을 흔든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긴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 이양희 위원장까지 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솔직히 한 달 전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급격하게 그냥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자기네들끼리 분열하고 있는 사이에 네. 이게 정말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이슈하고 부산 이슈하고 완전 반대가 된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근데 사실 저도 저 부산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부산 분위기를 보려고 뭐 부산 지역 신문들도 보고 있지만은 사실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네. 관심도 맞아요. 없어요. 네. 박형준 네거티브. 아. 자, 김종인 위원장이 뭐 부산에서 비대위 연다더라. 이 상황을 맞춰가지고.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는 특출한 후보군이 사실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뭐 자기들 내부적으로 있겠지만은 없어요. 맞아요. 많이 부족하죠. 국힘에 비해서. 없어요. 그리고 정의당 안 보여요. 그렇죠. 나머지는 구수정당 싹 다 안 보인다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제 상대로 박형준이다. 왜냐면은 언론에 부각되는 사람이 결국은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렇죠. 부각되는 사람이 인상이 낮게 돼 있고 그렇죠. 박형준 같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거를 네거티브를 한다고 해도 그동안 TV에서 쌓아왔던 이미지가 자체가 깨지지를 있으니. 않는단 말이에요. 네. 철옹성이죠, 진짜. 이게 진짜 무의미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은 국민의 내부에서 사실 박형준 교수님이 그게 없잖아요. 새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세력이 없죠. 새에서 밀렸다. 그래서 탈락을 했다. 그럼 왜 그래? 결국엔 이현주다. 아니에요. 이현주도 나는 국민의힘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아. 만약에 진짜 변수로 새에서 밀려가지고 네. 이게 박형준 교수가 공천 탈락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산시장 선거는 진짜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위원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사실 3월 초중순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대진표들이 나올 거라서 네. 그 전까지 지금 각 당의 가장 유리한 전술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나 동남권 메가시티 같은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의 정책 의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당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네. 이 문제를 제대로 책임질 세력이 누군지에 대해서만 부각하는 거잖아요. 인물이 약하니까.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타급 정치인이 한 명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대진표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후보에 대한 인지도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건데 돌발 변수가 생기기에는 시간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부산의 박형준 후보가 가장 압도적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건 사실 방송의 힘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언뜻 드는 생각이 네. 최근에 그 아내의 맛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네, 아시죠? 그 네. 프로그램을 그렇죠. 다 애청하시진 않지만 되게 화제성이 높은 프로라서 아실 텐데 네. 그 프로에 나경원 후보, 박영선 후보 모두 다 네. 그렇죠. 출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TV 예능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 입장에선 자기한테는 가장 유효한 매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하는데 그거는 정치적 행위 중 하나라고 저는 그렇죠. 봐요. 사실 그래서 미디어 시대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사실 이제 우상 후보나 예. 예, 많은 후보들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근데 남편의 맛. 우상호 후보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김호준 활용하셨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어. 다른 데서 보니까 남편의 맛은 네. 뭐 출연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어. 하던데 확실히 뭐 불리한 입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를 떠나서 실제로 정치인들이 국민들하고 어떻게 만나는가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아내의 그 뒤에 모니터 기사들을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나경원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모든 사안들을 이 방송 출연 한 방으로 다 정리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본을 딸 입시 비리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사학 문제, 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저는 예. 사실 그 기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어차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보하고 보수로 딱 잘라서 한다면은 이제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층, 진보층이 따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네. 물론 그 중간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보수들이 보고 싶은 보고 있는 나경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 모습을 진보적인 지지층에서 그 모습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의 딸이 뭐 장애인이거나 나경원 의원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그걸 진보층에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진보층의 지지층의 마음을 흔들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 보수 지지층을 노리고 진행된 방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조금 멀리 돌아갔는데 결론적으로 박형준 교수도 TV에 예능을 많이 출연을 해서 결론적으로 지지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게 뭐 약간 중론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김영춘 후보가 지난번이었죠. 지난번에도 나왔을 때 뭐 나오니 많이 얘기 나왔다가 해수부 장관으로인가 아마 가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얘기가 진정이 됐는데 이 김영춘 교수도 어떻게든 부산에서 인지도는 조금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분이 정말 얼마나 쉽게 말하면 아까 전처럼 미투 사건을 딛고 이분이 얼마나 부산에 그리고 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그리고 정치도 생물이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좀 길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 가덕도 신고항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네. 사실 제가 차를 타고 계속 그 부산 울산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장산리 터널에 그 전간판이 있는데 이게 거의 한 2년 전부터 가덕도 신고항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플래카드들이 계속 가덕도 신고항을 계속 놓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가덕도 신고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보니까 네. 이게 계속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글씨 내리듯이.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이거를 수밖에 없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제1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이 이슈를 끌고 가면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판이죠. 네. 이걸 누가 해결해 줄 그 것일까? 오죽하면 국민의힘에서 그거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본인들은 정치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게 지금 가덕도 이슈를 끌고 가면 대구공항에서도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전형적인 표밭에서 뭔가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그렇죠. 위치가 맞아요.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 뭐 참 정치는 생물이란 게 맞는 게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게 될 건데 이것들은 저희가 계속 매주 좀 지켜보면서 좀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근데 경남에 또 재보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안 다루고 가다가 네, 저희 경남 재보궐을 제가 봤는데 의령 군수가 그렇죠. 있고요. 그 다음에 함안군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이게 저는 솔직히 좀 뭐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저랑 먼 데 있어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의령 군수도 저는 사실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낙마됐는지도 몰라서 이게 한번만 끌어줘. 네, 지금 의령 군수도 이제 나왔군요. 제 기사를 찾아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게 돼서 4월 7일 날 재보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많은 후보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의령 자체는 아직까지 국민의힘 세가 아닌가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씩 얘기를 나눠주시면은 저는 약간 국민의힘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재보궐에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게 PK 부분에서는 많이 국민의힘이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울산에서도 저번 기초의원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뭐 표 차이는 크게 안 났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다 가져갔고 네.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기초 단위 그리고 투표수가 많지 않은 이런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존에 틀이 있던 국민의힘에서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사실 그 19대 대선하고 네. 7회 지선 때 의령군 이제 지지도 네. 그 보통 이제 그렇게 지지도를 보면은 너무 압도적이에요. 음. 국민의힘 쪽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리고 거기 이제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더 이상 정치적 그 이제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뭐 민주당이나 군소정당이 이제 이걸 뒤집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방금 또 이제 함안군 검색해봤는데 이분도 결국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이셨어요. 근데 이게 투표하러 나오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보궐을 했는데 다시 또 그 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뭐 바뀌지 않고 똑같이 가지 않을까.
정치 세력은 바뀌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논리대로만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태인 씨 뭐 마지막으로 아 이거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방송 끝나고 저희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비하적인 발언이라서. 네. 오늘 그럼 전체적으로 이양 의원님 어떻게 위원장님 어떻게 좀 방송 오늘 하셨나요? 출연자들이 너무 몸을 사리는데요. 아니 제가 원래 이러지 몸살이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 약한 모습이 많지? 아니 나는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강하게 얘기하는데 자꾸 뭐 명예훼손법 걸리니만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아니 내가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떻게 얼마나 많은데. 어이씨 지금 이거 정의당에서 문제돼야 될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돼야 될 사건이 왜 정의당에서 터지냐고. 정의당. 아, 네.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월성원전 이야기를 톱파보는 시간이랑 부울경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저희 패널 말처럼 할 이야기는 많지만 입이 참 근질근질하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네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선거하는 날까지도 계속 아마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다른 후보군들도 한번 자리에 모셔서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